경기가 힘든 양상으로 흘러갔음에도 전술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줄 아는 감독, 위르겐 클롭의 리버풀이 강팀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리버풀이 인테르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인테르의 경기력이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클롭 감독이 전술 변화를 통해 결과를 가져왔던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날 인테르는 3-5-2로 나섰는데 상당히 강력한 전방 압박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지금 리버풀 후방 및 중원 선수들에게 거의 모두 1대1로 붙어있죠. 압박 형태로만 보면 리즈 유나이티드 이상으로 공격적인 모습인데 아마 홈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리버풀이 후방에서부터 볼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특히 리버풀이 중원에서 취하는 특유의 모습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지금 중미들을 표시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파비뉴, 티아고에 비해서 엘리엇이 한 칸 더 올라가 있죠. 기본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사실상 엘리엇은 중미라기보다 이선 공격진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릴 법했어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뭔가 전개에 도움을 주긴 힘든 위치에 있던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장면에선 엘리엇이 왼쪽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보통 이런 그림이 됐는데요. 인테르의 후방을 보시면 숫자가 4대4로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비의 대원칙은 상대 공격진보다 한 명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건데 인테르는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아까 리즈보다 공격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버풀에겐 이 방식이 효과적이었는데요. 인테르는 리버풀 센터백으로부터 중미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막으면서도 얘들이 직접 전진하기는 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측면으로 빼자니 아놀드와 로버트슨에게도 윙백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짧은 패스로는 풀어갈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오른쪽의 아놀드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패스를 자주 끊기면서 위험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선 엘리엇이 기존보다 한 칸 내려올 필요가 있었는데요. 전방 2선 쪽에 머물고 있어봤자 이쪽으로 볼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엘리엇은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의 전개 플레이를 아직 그렇게 잘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엘리엇은 중앙보단 측면에서 윙어처럼 움직이는 선수인데요. 그래서 얘가 이번 시즌에 지금까지 리버풀에서 뛰었던 모습을 보면 항상 이런 식의 터치맵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잘라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의 메잘라보다도 더 측면 위주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 그게 엘리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이렇게 엘리엇이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전개를 풀어가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전반전에서 리버풀이 가져갔던 가장 위협적인 장면도 결국은 롱패스로부터 나왔는데요. 지금은 알리송의 킥이 살라에게 잘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테르가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리버풀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셋 모두 발이 아주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결만 잘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우 좋은 장면을 만들 수도 있었죠. 비록 엘리엇의 크로스가 찰하놀루에게 끊기면서 무산됐지만 리버풀의 공격 숫자가 인테르의 수비 숫자보다도 많은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리버풀이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공격진 중에서 이렇게 공중볼을 따내기 좋은 선수가 없었거든요. 조타가 헤더골을 곧잘 터뜨리긴 하지만 문전 앞에서 헤더하는 것하고 후방에서부터 날아오는 롱패스를 연결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리버풀이 이걸 메인 루트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클롭 감독은 후반전에 교체를 통해 전술을 대폭 수정했는데요. 기존의 모습은 이랬죠. 여기에서 59분에 대거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엘리엇, 마네, 파비뉴가 케이타, 디아즈, 핸더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타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피르미누로 바뀌었는데 얘는 부상 때문에 바뀐 거지 전술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냥 선수만 바뀐다고 전술이 바뀌었다고 할 순 없겠죠. 리버풀이 전반에 겪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후방 빌드업 시 이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롭 감독은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먼저 로버트슨이 센터백 라인과 비슷한 위치에 머물면서 마치 3백처럼 됐죠. 이를 통해 인테르 투톱으로부터 최후방 숫자를 하나 더 많이 두게 됐습니다. 덕분에 투톱의 압박으로부터 보다 볼을 소유하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기존의 핸더슨과 티아고가 사실상 투미들처럼 위치했다면 지금은 보다 직관적으로 쓰리미들처럼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핸더슨이 가장 아래에 있고 그 앞에 티아고와 케이타가 위치한 역삼각형 형태였어요. 아마 이게 엘리엇을 케이타로 바꾼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엇은 이렇게 중앙에서 활동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선수거든요. 둘의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케이타는 우측 전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 측면으로만 비교했을 땐 좌측에 더 가담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정도네요. 그럼 이때 우측 가담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이건 아놀드가 맡게 됐습니다. 최후방이 3백처럼 되면서 아놀드가 4백 라인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훨씬 높은 위치에서 활동하기가 편해졌고 이건 아놀드가 전반에 볼을 소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거의 2선과 비슷한 라인에 머물더군요.
반대편에선 로버트슨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네를 대신에 투입된 디아즈가 측면을 맡게 됐어요. 마네와 디아즈의 터치맵에서도 이 전술적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던 마네에 비해 디아즈는 중앙보단 측면에서 볼을 받는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디아즈와 마네 둘 모두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지만 전술의 변화에 따라 터치맵이 아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리버풀이 3백처럼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슨에 비해 아놀드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죠. 덕분에 핸더슨에게 볼을 주기는 힘들게 됐지만 리버풀은 양측 센터백처럼 위치한 이 두 선수들을 통해 전진하기가 편해졌어요. 지금은 방금 장면과 또 약간 다릅니다. 로버트슨이 꽤나 올라가 있죠. 이건 핸더슨이 한 칸 내려오면서 대신 3백처럼 위치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파비뉴도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클럽 감독은 이런 역할에는 핸더슨이 더 어울릴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리버풀이 계속해서 3백처럼 형태를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술 변화가 결국 득점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코나테로부터 살라에게 한 방의 패스가 연결된 상황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버트슨은 거의 센터백 라인, 아놀드는 윙어들과 비슷한 라인에 있어요. 아놀드와 디아즈가 각각 양 측면을 맡고 있던 셈입니다. 여기에서 아놀드는 아마 살라가 자신에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냥 살라가 볼을 지키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놀드는 살라가 침투하지 못할 측면으로 빠졌고 여기에 살라가 볼을 투입했는데요. 인테르는 살라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놀드의 침투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크로스 투입은 몸을 던져서 막았지만 코너킥을 허용하게 됐고 그 코너킥에서 리버풀의 첫 득점이 나오게 됐어요. 리버풀의 강력한 세트피스 능력이 한 건을 올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득점이긴 했지만 그 코너킥 상황도 클롭 감독이 교체를 통해 대대적인 전술 변화를 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후 추가골 장면까지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것도 결국 이 첫 골과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됐어요. 경기가 힘든 양상으로 흘러갔음에도 전술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줄 아는 감독, 위르겐 클롭의 리버풀이 강팀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